요즘 시대의 신혼부부가 어떻게 원룸에서 삽니까? 최소한 아파트는 기본 아닐까요? 투룸에 사시니까 그런 좁은 시야를 가지신 것 같네요. 오늘의 주인공 준영 씨는 자신의 부유한 배경을 숨긴 채 1년간 여자친구 소연 씨와 연애했습니다. 소연 씨와 그 부모님은 준영 씨의 부모님이 은퇴 후 시골에 땅 조금 있는 평범한 노부부라고만 알았죠. 하지만 알고 보니 준영 씨의 부모님은 강남에만 시세 70억대 원룸, 건물 4채, 거의 300억 자산의 부동산을 소유한 대형 건물주였습니다. 그 원룸 건물이 제 건물인데 제 건물에도 못 삽니까? 이 한마디에 얼어붙은 상견례 자리, 창백해진 예비 처가의 표정, 그리고 이어진 단호한 파혼 선언까지 부와 지위가 아닌 인격으로 사람을 판단해야 한다는 소중한 교훈과 함께 김준영 씨가 직접 들려주는 이 충격적인 상견례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사연 코너를 항상 관심 있게 보던 32살 김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반전이 있었던 이야기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제 결혼 상견례 자리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모든 것은 1년 전 친구의 소개로 박소연이라는 여성을 만났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IT 기업 개발팀장으로 소개되었고 소연 씨는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야무진 커리어우먼이었죠. 첫 만남 자리에서 그녀의 밝은 미소와 지적인 대화 방식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준영 씨는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선자리에서 소연 씨가 물어봤을 때 저는 평소처럼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은 모두 은퇴하시고 간간히 부동산에 투자하시면서 쉬고 계세요. 특별한 것 없이 평범하게 지내십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은 정말 은퇴하셨고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것도 맞았으니까요. 다만 그 규모가 일반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았을 뿐이죠.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재산이 아닌 제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었고 그래서 대학 시절부터 스스로 자립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첫 만남 이후 우리는 자주 데이트를 했고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소연 씨는 패션에 관심이 많았고 트렌디한 카페와 레스토랑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가 좋았지만 제 생활 방식은 언제나 검소했습니다. 고가의 레스토랑보다는 맛있는 길거리 음식을, 명품보다는 편안하고 실용적인 옷을 선호했죠. 오빠는 돈 쓰는 걸 너무 아끼는 것 같아. 데이트 3개월 즈음 소연 씨가 저에게 한 말입니다. 그녀는 제 검소한 생활 방식을 짠돌이라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습관이 있어서 그래. 사실 저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모님에게서 배운 근검 전략의 가치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엄청난 재산을 모으셨음에도 항상 소박하게 사셨고 그것이 제게도 자연스러운 생활 방식이 되었습니다. 연애 6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소연 씨의 질문 패턴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했지만 점점 더 명확해졌죠. 오빠, 나중에 우리 결혼하면 어디서 살고 싶어? 역시 아파트가 좋지 않을까? 오빠 부모님은 은퇴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우리 결혼할 때 어느 정도 지원해 주실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소연 씨를 정말 사랑했기에 이런 부분들은 결혼 후 서로 맞춰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원룸은 부모님 소유의 건물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소연 씨에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으로 겨우 감당하는 월세 원룸이라고만 말했죠. 제 진짜 배경을 알리면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연애 1년이 되어갈 무렵 소연 씨는 종종 친구들의 결혼 이야기를 하며 부러워했습니다. 민지는 신랑 측에서 강남에 신혼집으로 아파트를 마련해 줬대. 부럽다.
유진이네는 시부모님이 웨딩 비용을 전부 부담하셨다며? 정말 좋겠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저 우리도 언젠가는 이라며 애매하게 넘겼습니다. 정말 소연 씨가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길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연애 1년이 지나고 저는 소연 씨에게 결혼을 정식으로 제안했습니다. 특별한 이벤트 없이 우리가 자주 가던 한강공원 벤치에서 조용히 프로포즈했죠. 반지는 제가 3개월간 모은 월급으로 구입한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소연아, 평생 함께 해줄래? 소연 씨는 기뻐하며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지만 그날 밤 집에 데려다 주며 나눈 대화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오빠, 정말 좋은데, 근데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할 거야? 집은, 혼수는? 그 말에 저는 조금 당황했지만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둘이 모아둔 돈으로 시작하고 부족한 부분은 부모님께 조금 도움을 요청할게.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지 말고 작게 시작하는 건 어때? 소연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 약간의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소연 씨와 그 부모님의 질문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특히 소연 씨의 어머니는 전화 통화에서도 노골적인 관심을 보이셨죠. 준영 씨, 부모님께서는 신혼집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요즘은 신혼부부가 아파트에서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이르지만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기보다는 점차 크게 키워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대화가 반복될수록 소연 씨 가족의 기대가 어디에 있는지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은 제 부모님이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준 정보는 은퇴 후 시골에 땅 조금 있는 평범한 노부부였기에 그들의 기대는 점점 실망으로 바뀌어 갔죠. 어느 날 소연 씨와 웨딩홀을 둘러본 후 차 안에서 나눈 대화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오빠, 솔직히 말해줘. 부모님이 신혼집으로 얼마나 지원해 주실 수 있어? 내 친구들은 다 시댁에서 아파트 전세금을 지원받았어.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소연 씨에게 사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까? 고민 끝에 저는 여전히 원칙을 고수하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은 큰 재산은 없으셔. 은퇴하셨고 시골에 조그만 땅이 있는 정도야. 우리는 우리 힘으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소연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더 명확히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했고 결혼 후에는 달라질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웨딩 비용, 혼수, 예단 등의 문제로 소연 씨와 종종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더 화려하고 비싼 것을 원했고 저는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선호했죠. 오빠, 왜 이렇게 돈 쓰는 걸 아까워해? 결혼은 일생에 한 번인데. 소연아, 무리한 결혼 비용 때문에 신혼생활을 빚으로 시작하고 싶지 않아?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가치관의 차이를 극복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미 결혼 준비는 많이 진행된 상태였고 양가 부모님의 상견례 날짜도 잡힌 상황이었습니다. 상견례를 앞두고 소연 씨는 더욱 초조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종종 제게 질문했습니다. 오빠, 상견례 때 부모님께 신혼집 지원 이야기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 우리끼리는 작게 시작한다고 해도 부모님이 도와주시면 더 좋잖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지만 저는 여전히 소연 씨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 했습니다. 부모님께도 상견례 전에 부탁드렸습니다. 엄마, 굳이 우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소연이가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길 바랍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걱정하셨지만 결국 제 뜻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운명의 상견례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날짜가 다가오면서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소연 씨와의 가치관 차이가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났는데 양가 부모님이 만나면 그 간극이 더 뚜렷해지지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특히 소연 씨 부모님의 경제적 기대가 커지는 상황이 가장 큰 걱정거리였죠. 상견례 3일 전 소연 씨와 커피숍에서 만났을 때의 대화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오빠, 이번 주 토요일 상견례인데 부모님께 잘 말씀드렸지. 신혼집 문제 말이야. 소연 씨의 눈빛에는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렸어. 하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 부모님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셔. 소연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오빠, 부모님이 시골에 땅이 있다면서 그걸 담보로 대출받아서라도 우리 집 마련해 주실 수 없어. 아파트 전세금이라도. 그 말에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전날 밤에도 소연 씨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셔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준영 씨, 우리 소연이가 좋은 환경에서 살길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신혼집은 어떻게 마련하실 생각인지. 이런 대화들이 반복될수록 제가 진실을 숨긴 채 결혼을 진행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발표된 결혼식이고 상견례도 코앞이었습니다. 뒤늦게 사실 부모님은 건물 주십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상했고 소연 씨가 정말 저를 사랑한다면 경제적인 것과 상관없이 함께할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상견례 전날 부모님을 찾아뵀습니다. 부모님은 신림동의 투룸에서 소박하게 살고 계셨습니다. 이 집은 아버지께서 소유하신 원룸 건물 중 하나의 관리실을 개조한 공간이었습니다. 밖에서 보면 평범한 투룸처럼 보이지만 이곳에서 아버지는 여러 건물들을 관리하셨죠. 아버지, 어머니, 내일 상견례인데 제 부탁 기억하시죠? 아버지께서 심각한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준영아,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니? 결혼은 평생의 일인데 서로에 대한 진실한 모습을 알고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부모님의 걱정을 이해했습니다. 사실 저도 마음 한켠에는 같은 걱정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제가 소연이를 사랑해요. 그리고 소연이도 저를 사랑한다고 믿어요. 모든 걸 알고 나서도 여전히 저를 사랑한다면 그때 가서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부모님은 결국 제 뜻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한 가지만 더 당부하셨습니다. 그래, 내 선택을 존중해 주마. 하지만 만약 그들이 오류를 무시하거나 너를 돈으로만 판단한다면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거다. 내 자존심도 있으니까. 저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안심시켜드렸지만 사실 내심 불안했습니다. 소연 씨 부모님이 부자는 아니지만 자존심이 강한 분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상견례 당일 아침 소연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너무 긴장돼. 부모님들끼리 잘 맞으실까? 저도 마음이 복잡했지만 최대한 밝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우리 서로 사랑하잖아.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거울 앞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이 만남이 어떻게 흘러갈지, 소연 씨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대할지, 그리고 그 반응에 따라 소연 씨와의 관계가 어떻게 바뀔지. 모든 것이 불확실했지만 한 가지만은 확신했습니다. 오늘 상견례는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상견례 당일 우리는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소연 씨의 부모님이 예약하신 곳이었는데 은은한 조명과 고풍스러운 한옥 인테리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았지만 저는 조용히 제가 계산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처음 마주하는 순간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소연 씨 아버지는 중견기업 임원다운 위엄 있는 모습이었고 어머님은 세련된 정장 차림이셨습니다. 반면 제 부모님은 평소처럼 소박한 옷차림이셨죠.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자 소연 씨 아버지가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사돈 어른 내외분께서는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신지요?
제 아버지께서 담담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저희는 신림동에 있는 투룸에 살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복잡한 곳보다 조용한 동네가 좋더군요. 그 말에 소연 씨 어머니의 표정이 살짝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저를 긴장시켰습니다. 신림동이요. 거긴 대부분 자취생들만 사는 줄 알았어요. 그 말투에 담긴 무시하는 뉘앙스가 너무 분명해서 제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네, 젊은 친구들이 많긴 하지만 저희는 그 활기찬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대화는 잠시 음식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요리가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조금 풀어지는 듯 했지만 소연 씨 아버지의 다음 질문으로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은 은퇴하셨다고 들었는데 평소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세요? 제 아버지께서 여유롭게 대답하셨습니다. 간간히 부동산 관련 일을 하고 시골에 조그만 땅이 있어서 가끔 내려가 돌보기도 합니다. 소연 씨 부모님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별 볼 일 없는 노부부라는 판단이 읽혔습니다. 음식을 먹는 동안에도 대화는 겉도는 듯했고 소연 씨는 점점 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 소연 씨 아버지가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제 결혼 준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신혼집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준영 군과 소연이는 아직 젊어서 모아둔 돈이 많지 않을 텐데 이 질문은 명백히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지원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소연 씨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제 부모님을 바라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두 사람이 작은 원룸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경제관념도 키우고 점차 집을 넓혀가며 소중함을 느끼게 하고 싶습니다. 그 말씀에 소연 씨 부모님의 표정이 확연히 바뀌었습니다. 특히 소연 씨 어머니는 거의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원룸이요. 요즘 시대에 신혼부부가 원룸에서 어떻게 삽니까? 최소한 전세 아파트는 기본 아닐까요? 소연 씨 아버지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김 선생님께서 투룸에 사시니까 그런 좁은 시야를 가지신 것 같네요. 요즘은 신혼부터 아파트에서 시작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말에 제 부모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평소 온화하신 아버지였지만 자존심이 강한 분이셨죠. 소연 씨도 당황한 듯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부모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부드럽게 상황을 중재하려 하셨습니다. 각 가정마다 가치관이 다를 수 있죠. 저희는 준영이가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해 나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지만 소연 씨 어머니가 말을 자르셨습니다. 젊은 애들 좁은 원룸에서 어떻게 살게 하려고 그러세요? 시어머니로서 딸이 편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은 없으신가요? 그 말은 분명한 도발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불편해졌고 소연 씨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부모님의 말에 반대하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테이블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 침묵은 잠시 후 폭풍으로 바뀔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에서 더 이상 참지 않으실 것 같다는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테이블에 내려앉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아버지가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소연 씨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돈,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소연 씨 아버지가 약간 고압적인 태도로 대답하셨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사돈은 저희가 원룸 건물에 사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십니까? 소연 씨 아버지는 당황한 듯 가만히 계셨어요. 저희는 그냥 소소하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이제 신혼을 시작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고요. 근데 사돈은 저희가 원룸 투룸에 살고 있다고 무시하신 것 같네요. 그 원룸은 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제 건물에 제가 사는데 그게 문제가 되나요? 순간 테이블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소연 씨 부모님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고 소연 씨는 당황한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가진 원룸 빌딩이 시세로 40억 정도 되고 강남에만 70억 상당의 원룸 건물 4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연 씨 어머니의 입이 벌어졌고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말씀을 보태셨습니다. 아파트도 몇 채 있지만 저희는 원룸 건물 관리를 위해 전세 놓고 투룸에 살고 있었습니다. 투룸에 산다고 무시하시니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저 앉아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모든 것을 공개하실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소연 씨 부모님의 표정이 충격에서 당혹감으로 그리고 점차 난처함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소연 씨 아버지가 당황한 기색으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오해가 있었던 것 하지만 아버지는 그의 말을 끊으셨습니다. 오해라고요. 제 생각엔 오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희를 시야가 좁은 노부부라고 판단하시지 않았습니까? 소연 씨 어머니가 급하게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한 말이 아니었어요. 저희도 검소함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어머니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산이 없다고 생각하니 무시하시고 있다고 하니 태도를 바꾸시는 모습이 안타깝네요. 테이블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연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놀라움, 그리고 어쩌면 기대감이 섞여 있었을까요? 그 순간 저는 소연 씨의 진짜 마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사실 저희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강남 원룸 건물 하나를 맡기며 시작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룸에서 사는 게 어떤지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거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시고 소연 씨 부모님을 번갈아 바라보셨습니다. 재산만 탐내는 모습을 보니 그럴 수 없겠습니다. 전 결혼은 취소한 게 좋겠네요. 그 말에 소연 씨 부모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소연 씨는 충격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미 예상했던 순간이었지만 실제로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소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 오빠. 이게 무슨 일이야? 부모님이 그렇게 부자였어. 왜 미리 말 안 했어?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 하지만 난 네가 내 재산이 아닌 나 자신을 사랑해주길 바랐어. 소연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이 진심 어린 감정이었는지 아니면 놓치게 된 기회에 대한 안타까움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어머니와 저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 말은 없었습니다. 상견례는 끝났고 우리의 결혼 계획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난 후 잠시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소연 씨 부모님의 표정은 당황스러움과 후회, 그리고 어쩌면 탐욕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소연 씨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이건 오해입니다. 저희도 검소함을 중요시하고 단지 딸이 편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을 뿐. 아버지는 그저 미소만 지으신 채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소연 씨 어머니도 황급히 말을 보탰습니다.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우리 소연이가 준영군을 정말 사랑해요. 이런 문제로 결혼을 취소하시면 어머니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서로의 진면목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소연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눈물 속에 담긴 감정이 무엇인지 저는 확실히 알 수 없었습니다. 소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이건 오해야. 내가 그런 의미로 한 말이 아니었어. 정말 오빠를 사랑해서. 저는 소연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어. 서로 가치관이 너무 다른 것 같아. 소연 씨의 눈물이 마침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지난 1년간 소연 씨가 보여준 행동들,
특히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그녀의 물질적 가치관이 이제는 더욱 명확하게 이해되었습니다. 소연 씨 아버지가 조금 더 비굴한 태도로 제 아버지께 다가갔습니다. 사돈어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딸은 정말 준영 군을 사랑합니다. 이런 사소한 오해로 아버지는 담담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의 인격과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은 사소한 오해가 아닙니다. 우리 아들이 평생을 함께할 사람은 그의 재산이 아닌 인격을 사랑해주는 사람이었으면 합니다. 그 말씀에 소연 씨 아버지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레스토랑을 나서려 했습니다. 그때 소연 씨가 울며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오빠, 제발, 우리 다시 이야기해봐요. 내가 잘못했어. 정말 오빠를 사랑해. 순간 소연 씨의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1년간의 추억이 스쳐 지나갔고 우리가 함께 웃고 행복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소연 씨가 결혼 준비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 물질적인 기대, 그리고 방금 전 상견례 자리에서의 모습도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저는 소연 씨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소연아. 하지만 이게 더 나을 거야. 서로에게 맞지 않는 사람이었나 봐. 소연 씨가 흐느끼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그녀의 부모님이 다가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제 마음도 아팠지만 결혼은 서로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맞아야 한다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어머니가 제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괜찮니, 준영아?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구나.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옳은 결정이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재산이나 지위가 아닌 그 사람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니까. 차에 오르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 소연 씨와 그녀의 부모님이 서 있었고 소연 씨는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번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찾기까지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나는 내 가치관을 지켰고 후회 없는 선택을 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이것이 제 상견례에서 있었던 충격적인 반전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물질적인 조건이 아닌 서로의 인격과 가치관의 일치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다면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